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타임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최근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좀 참여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의 걱정과 또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지수만 보더라도 장중에 2200선이 현재 좀 깨지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긴급하게 진단을 해보고 시장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 오늘도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기 전에 글로벌 이슈부터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부터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다우랑 S&P 500 지수만 보더라도 지금 전 저점을 계속해서 좀 꽤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희 미 3대 지수는 일단 혼조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0.43%,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26%, 그다음에 S&P 500은 0.21%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 2,900선을 하회했다가 29,000선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장중 변동폭이 700포인트가 될 만큼 대단히 큰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장중에 3,626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연중 저점을 다시 경신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종가는 이거보다 조금 오른 그런 상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낙폭이 컸었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 소재, 임의 소비재, 기술주 등의 섹터가 상승을 보였고요. 필수 소비재, 부동산, 유틸리티 관련된 섹터들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 같은 경우는 0.66%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44%, 아마존이 마이너스 0.64%, 구글이 마이너스 0.68%, 메타가 마이너스 1.44%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일 2.51%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일 장 초반에는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가 발언의 여파로 인해서 상승을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고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장 중반 이후에 하락으로 반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발표된 경제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됐습니다. 8월 내구재 수주는 0.2% 하락을 보였는데요. 시장 예상치 0.4%보다는 소폭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원 내구재 수주는 0.2%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이외에 CB 소비자 신뢰지수는 108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전달 103.6포인트보다 더 좋으면서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세도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7월달 S&P SC 지수 같은 경우에는 16.1% 상승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 18.7%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월별 지수로도 0.4%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별 주택가격 하락 폭은 2012년 이후 최대 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안정감을 찾으면서 집값도 하향 안정세를 갖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특히 CPI 지표 내에서 지금 주택 관련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 안정세는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킬 가능성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8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68만 5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 50만 건을 좀 큰 폭으로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그 CNBC 인터뷰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너무 빨리 오른 거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그 적용 상황을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상황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이제 비둘기파적 원래 에반스 총재가 비둘기파적인 그런 이제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다시 나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나왔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내용은 뭐 지난 이제 매파적인 그런 이제 내용이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는 동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준이 내년 3월 때까지는 뭐 4.5에서 4.75 정도를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도 같이 덧붙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이런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뭐 그런 우려감이 지속이 되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는 장중에 3.99%에 도달을 했는데요. 이거는 11년 만에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가는 이거보다 조금 낮은 3.972%로 끝났고요. 2년물 금리는 4.3%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4.337%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건 2007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을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드워치는 에반스 총재의 이런 발언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낮게 좀 잡았는데요. 50bp를 올리겠다라는 게 41.5%로 전일에 비해서 한 5% 정도 증가를 했고요. 75bp를 올리겠다라는 것은 58.5%로 한 5%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11월 달에도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겠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 기준금리도 여전히 4.25% 이상 올리겠다라는 게 지금 상황에선 대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78.53달러로 전일보다 2.3% 상승을 했습니다. 카리브해에 이런 허리케인이 이제 오면서 관련된 시추가 조금 주춤거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10월 5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감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팽배해지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저께 장중 114.47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가 114포인트대 초반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가 지금 1.07달러 선에서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이렇게 달러 인덱스의 상승폭을 좀 제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유로화는 전일 1유로당 0.959달러까지 하락을 하면서 유로화 발행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뉴욕 증시 상황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일 국내 증시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국내 증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장중에 2200선을 깨고 내려가기도 했는데 그나마 기관의 방어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포인트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저께 코스피는 2200을 깨면서 2000년 7월 24일 이후에 2년 2개월 만에 2200포인트를 하회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저께 이제 저가 매수를 했던 주체가 이제 금융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아마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이 개인이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이 순매수 죄송합니다. 네, 개인이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 그다음에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일 연속 지금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같은 경우 하루를 빼고 지금 순매도를 하면서 총 2조 4천억 정도의 순매도 규모를 기록을 했고요. 연기금도 좀 특이하게 지금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일간 2,60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뭐 기관도 시장, 그러니까 연기금도 시장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업종이 하락 업종과 비슷한 그런 수치를 보였는데요.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운수창고, 음식료, 유통, 건설 등의 업종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보험, 금융, 종이, 목재 등이 업종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승을 보였는데요. 화학, IT 부품, 오락문화, 음식료, 담배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개별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각국의 국경 개방 영향으로 인해서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주들이 강한 그런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도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완화하겠다라는 걸 발표했던 게 가장 큰 영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해외 여행객 예약 건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행과 면세점주를 강하게 끌어올린 주요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급등 후 조정을 보였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저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소재 관련주, 그다음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최근 낙폭이 컸었던 게임주들이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좀 강세를 보였고요. 대우조선 해양은 전날 이제 M&A 기대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어제는 이제 신주 발행을 통한 M&A다라는 것 때문에 주주 가치 희석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큰 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 하락으로 인해서 1,420원 선대에서 이제 마감을 보였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변 여건상 달러와 강세가 멈췄다기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내용 중 자세하게 좀 짚어볼 만한 포인트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글로벌 이슈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힘든 와중에 여기에 좀 불을 더 붙인 것이 영국과 관련된 악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 감세 정책을 꺼내 들었는데 이게 정부 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파운드 가치가 추락하면서 강달러 현상에 좀 기름을 부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감세한 파장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정리해 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최근에 이제 강달러 현상 자체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촉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유럽발 이제 에너지 공급난이 가중이 되면서 유럽 경제가 이제 둔화될 그런 우려감이 지금 좀 더 달러화를 강세로 몰아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유럽발 이제 경제 정책 우려감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이나 이탈리아의 확장적 경제 정책이 시장 불안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 지금 재정 확대 그리고 이제 감세한 발표로 인해서 파운드화가 크게 요동을 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강달러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 영국에서 향후 5년간 450파운드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로 72조 원 정도 되는데요. 내수 진작을 위해서 50년 만에 최대의 감세 정책을 지금 실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즈 총리가 총리 경선 때 이미 대대적인 감세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세안은 그런 공약 실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지금 감세안을 더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감세안을 본다라고 하면 소득세율을 인하하겠다라는 거고요. 기본소득세율뿐만 아니라 최고소득세율도 인하하겠다. 그리고 법인세 인상을 할 걸로 지난 정부에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인상 조치를 백지화하면서 기존의 19%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세안뿐만 아니라 이제 재정 확대 정책도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에너지 보조금으로 향후 2년간 1천억 파운드를 지급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덧붙여 향후 6개월간 최대 600억 파운드를 이제 에너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세금은 감축을 해주고 지출은 늘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재정이 상당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했고요. 이런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파운드화가 급락을 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국의 5년물 국채 금리는 이틀 동안 100bp가 상승을 하면서 4.6%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2008년도 9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런 이제 금리 수준은 지금 경제가 좀 불안하다라고 하고 있는 이탈리아나 그리스 국채보다 높은 금리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불안감을 더 가중시켰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파운드화도 이런 공급 증가로 인해서 다시 최저치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어저께는 그저께 이제 104달러를 1파운드당 104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전일 이제 107달러 선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파운드화의 불안감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영국 정부의 이런 확장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영란에서는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그런 이제 기준금리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준금리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영국 경제는 좀 더 나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이탈리아 총선 이후에 이제 유로존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총선이 우파 연합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우파 연합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유가 상당히 불안감을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우파 연합에 이제 여러 이제 개파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일부 개파에서 지금 과거에 탈EU 발언을 했던 전력이 있고요. 재정 확대와 감세 정책 등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탈리아의 재정 적자 비율이 152%로 유럽 내에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 금액 적자 금액도 한 3조 달러 이상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지금 재정 적자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추가적으로 재정 확대나 감세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탈리아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내에 이탈리아가 세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탈리아 경제가 불안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 2010년도에 있었던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럽 경제 위기와는 비교도 안 될 그런 이제 충격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 유로화가 패러티 깨진 이후에 계속 약세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미국 연준이 아마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는 이어질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영국 파운드화도 지금 패러티로 될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로화도 지금보다 추가적인 약세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원화도 지금 1,420원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시 약세가 추가적으로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이제 수입되는 금액 자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내 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이러다 보면 국내 기업의 실적도 부진해질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아직까지 보수적으로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파운드화 급락으로 이 달러 강세 현상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유럽과 관련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장 저희 작전 어떤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작전이 유효할까요? 네, 미국 증시가 어저께 이제 재차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반등을 하면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오늘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수 하락에 따라서 이제 반대 매매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급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신용 융자 금액이 계속 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18조 8천억을 기록을 할 만큼 상당히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신용 융자 금액이 17조 원대 초반이나 17조 원을 깨는 수준까지 하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는 시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장 초반에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후 1시경에는 스탁론이나 CFD 관련된 반대 매매가 출회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번 반대 매매 나오는 물량에 따라서 시장 출렁거림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 점에 맞춰서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 20원대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30원대로 올라갈지도 아마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지금 1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아마 이 순매도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개별적인 종목에 따른 움직임은 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각국의 여행 해제 관련돼서 여행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LCC나 여행사, 면세점, 카지노 관련주들은 여전히 단기적인 그런 흐름에서 관심을 가지실 게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미국 IRA 법안 관련된 수혜 업종은 여전히 관심권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제 대표적인 주소주 관련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는 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약간 시장 접근하는 전략이 아직까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천의 공포가 국내 시장에도 들이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가 2천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2,00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험했던 데드크로스가 또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 어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과도한 우려는 좋지 않지만 시장이 어려운 만큼 좀 전략을 제대로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국내 증시 작전 이어서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국내 증시 리뷰부터 원래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일단 어제 우리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컸는데 2,200선을 장중에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점을 좀 테스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어제 사실 아침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지 못했던, 네. 그러니까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출회가 되는 부분들, 또 여기에 따라서 반대 매매를 좀 피하기 위한 어떤 물량들이 좀 먼저 좀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밀렸던 부분이 있죠. 결국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2,200선에 대한 부분들 계속 지지 여부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관건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너무 과도하게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어떤 반발 매수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임은 좀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기준으로 한 2,300선까지는 어떤 좀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상승 전환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펀디멘탈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좀 계속 테스트 받고 좀 확인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연준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10월 13일 날 이제 CPI 발표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서 11월, 12월에 대한 어떤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을 지금 확인한다고 했었죠. 여기다가 또 사실은 이제 겨울이 되면 상당히 좀 이제 우려스러운 게 그렇죠. 에너지 대란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정책 금리가 5%를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좀 존재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들이 악화가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저는 뭐 이렇게 차트를 많이 보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을 자세히 좀 말씀을 잘 안 드리긴 합니다만 네. 반등 후에 어떻게 보면 2000선 테스트까지도 가능한 그런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상당히 조심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시국을 헤쳐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현재 갖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 분명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러한 악재라든지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긴급 진단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중 어제 코스피 2200선 하회하면서 좀 과도한 하락이 이어지지 않았나. 이 투자 심리가 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국내 증시도 어제 좀 큰 변동성을 보였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비관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전략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좀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디까지 또 반등이 가능한지 일단 열려 있는지까지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반대 매매와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쭈어보자면 이 반대 매매가 나오면 좀 뭐랄까 연쇄적으로 더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닌가요, FP님? 생각보다 신용 잔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1조 원 이상의 신용이 더 나와야지만 좀 어떻게 보면 저점에 대한 부분이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이러한 좀 시각도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신용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그다음에 내일까지 좀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출회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를 기준으로 코스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690선이 깨지게 되면 확실히 신용 물량이 나오는 모습을 좀 690선. 체크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런 물량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좀 받아가는 좀 모습이 네. 좀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결국 어쨌든 저가 매수에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힘겨루기가 계속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 신용 물량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증시에 대한 바닥 확인은 빠르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가 생각할 건 뭐 개인 투자자분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더 많이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코스닥 690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아이러니하고 잔인한 부분입니다만 이 바닥과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신용 물량과 관련돼서 걱정할 수준인지 아닌지 먼저 여쭈어봤습니다. 자, 원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섹터들 미리 선점하자라는 의미에서 섹터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관심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십니다. 그 안에서도 태양광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오늘은 풍력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기대가 좀 되는데요. 풍력과 관련돼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 정리해야 될까요? 확실히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유럽과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특히 이제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공급망에 대한 교란이 좀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인 전략적인 이제 산업 혹은 이제 경쟁력이 되다 보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19라든지 인플레이션, 뭐 기후변화 이런 거를 이제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에너지 부족에 대한 부분을 맞으면서 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에너지원, 뭐 식량 자원 이런 관련돼서 결국 어떻게 보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좀 위기가 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다방면으로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변화하고 있죠. 특히 이제 뭐 LNG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 이외에도 지금 뭐 중남미라든지 미국에서 뭐 천연가스를 좀 수입을 하면서 제가 볼 땐 최근에 보게 된다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이렇게 좀 여러 군데로 지금 이제 수입을 다변화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또 다 더해서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원전에 상당히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반면에 영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풍력 쪽에 많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제 풍력에 관련돼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지금 나라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한때 이런 시각도 있어요. 지금 뭐 독일이 뭐 원자력이라든지 석탄화력으로 좀 회귀하는 부분이 아니냐. 결국 이제 에너지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에 전력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걱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만 독일 현지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30년까지 뭐 이제 앞으로 한 8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거의 80%까지 확대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풍력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기에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블루웨이브죠.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지금 뭐 캘리포니아 쪽으로 해서 풍력 에너지 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주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같이 좀 힘들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종목들에 어떻게 보면 좀 가격들이 많이 좀 깨져 있는 상태가 네. 오히려 매수를 하기 상당히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풍력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담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 위치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 그 안에서도 풍력 관련주 이슈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을 만한 종목들일 것 같은데 풍력 관련주 하면 바로 떠오르는 몇 종목들이 있죠.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떠오르는데 이러한 종목들 장이 어려울 때마다 조금씩 장기적으로 모아가도 괜찮은지 어떤 종목 위주로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풍력 관련돼서 뭐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제 아무래도 최애는 이제 삼강 MNT. 상강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한 31,600원 정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을 높이다가 이제는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고 23,000원, 2,000원대로 지금 거의 한 30%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담을 수 있는 가격대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와 좀 연동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수의 흔들림에 따라서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등락폭을 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담아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서 좀 이 종목을 보시진 마시고요. 일단은 뭐 증권가에서 보는 업사이드는 4만 원. 4만 원. 지금 가격보다는 거의 뭐 80% 이상의 좀 업사이드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업사이드를 보신다면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근데 다만 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뭐 3분할보다는 5분할로 좀 더 잘게 좀 썰어서 좀 분할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평단가를 낮춰서 좀 향후에 좀 중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풍력과 관련된 종목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당연히 종목은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고 자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작전이 유효할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해볼까요? 일단 앞에서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단기 급락에 따른 지금 반발 매수세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뭐 어제까지 한 3일 정도 삼성전자가 좀 잘 버텼습니다. 삼성전자 잘 버텼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뭐 2200선을 하회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선방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삼성전자를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지수에 대한 움직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690선, 뭐 680선 정도의 어떤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담은 축소되는 상황입니다만 결국 이제 지수가 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어떤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수가 좀 급락을 하면서 실적주들 좀 어떻게 보면 뭐 성장의 모멘텀 있는 종목들도 같이 좀 하락을 한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이 많이 싸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에 어떤 하향이 없는 종목들 이에 따라서 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몰리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작전 이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에 대한 긴급 진단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현재 시장에서 저희가 정리해야 될 포인트 짚어주신다고요? 네, 시장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커져 있다고 하면은 크게 우려할 점은 아니겠지만 시장이 특정 지수 레벨, 즉 전 저점이었던 2200대 후반을 하회하면서 2200대 초반까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서 좀 주요하게 투자자분들이 좀 살펴보고 갈 만한 지표들을 언급을 드릴 거고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좀 매크로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워낙 좀 다양하게 그리고 좀 구분하기 힘들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그런 점을 좀 정리해서 주요한 지표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두 가지 지표를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96%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가깝게 시장에서는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를 더 타이트하게 살펴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경기를 반영을 하는 면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경기 사이클상 좀 더 연도가 가깝게 볼 수 있는 게 2년물 금리입니다. 4%대까지 지금 상승을 해 있어요.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준에서 바라보는 금리의 수준, 그래서 금리 상승을 해서 좀 도달하려고 하는 금리가 4.5% 수준인데 이 10년물 국채가 미리 이 정도까지 반응을 했단 말인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점이 국채 금리에 반영이 되었으니 여기에서는 좀 강달러 같은 경우가 누그러진다고 하면은 시장의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약간의 반대급 부상이에요. 연준이 예상했던 금리 같은 경우보다 지금 시계열을 더 당겨서 10년물 국채가 반응을 한다는 건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과연 이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불확실성을 반영하는지 의심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은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어차피 갈리는 부분이고 저는 여기에서는 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손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타 지표들 연결해서 보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114대 수준입니다. 좀 누그러들 수는 있겠습니다. 누그러든다고 하면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한 10원 정도 하락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시장은 거래소 기준 20-30포인트는 움직이면서 단기 반등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 단기 반등 같은 경우가 좀 하락하는 장에서도 있어 왔다는 점.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를 연결해 봤을 때 지금은 발생할 수 있는 침체는 반영을 했지만 여기에서 특정 국가들에서 나올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반영을 못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은 약해질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달러 강세 지속 시 시장 반등은 힘든 상황입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강달러 시장에서도 좀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즉 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군들이 반등이 나와줬었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좀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주가의 레벨이 한 단계 더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한다고 해서 수축주를 찾아서 매매를 하기보다 그 숨겨진 단면 같은 경우가 또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의 예를 들면 선도환 계약이죠. 환율이 상승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해지를 하기 위해서 환계약을 맺었는데 환이 상승하게 되면
이 부분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그 확정 손실은 아니지만은 특정 레벨대들 1,400원대를 넘어서 이제 1,500원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 확정 손실은 아니지만은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보다 더 큰 손실의 가능성이 불거지게 돼요. 우리가 그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로 그 키코 사태라는 그 현재 그 환선도 계약과는 구조가 다른 그 확정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은 수출주 같은 경우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1,500원대 환율대까지 상승을 하면 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안 좋은 케이스들을 대입해서 이런 언급을 드렸는데 현재 상황을 대변하면서 좀 풀어갈 수 있는 점은 시정학적 이슈 같은 경우가 해소되면 환경은 좀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좀 외부 요인이에요. 외부 요인이다 보니 시장이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고 하는 점이겠죠. 즉 결론적으로 지금 가장 키가 되는 지표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 변화에 따라서 시장은 출렁일 수 있어요.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환율의 중요성이고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를 통해서 시장의 반등이 짧게는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다만 이 환율의 안정이 없다고 하면은 시장은 단계적으로 레벨이 낮아질 수 있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경제 지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안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업종을 좀 여쭈어 볼 텐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수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맞나요, 이사님? 네네. 그런 점에 대해서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고요. 연결해서는 좀 과거의 사례 대입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번 녹여내서 방송을 통해서도 강조드렸는데 시장 흐름 대비해서 강한 업종 그리고 약한 업종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업종이 막연히 좋다고 해서 지금은 주가가 강한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좀 힌트를 주면서 주가로 나타내는 부분들에 대한 업종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전일 시장을 예로 들어보면 리오프닝 업종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점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인지 아니면은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 쪽에 반응을 하는지 이 점인데 이틀 전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특히 카지노와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중심적으로 했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주들이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좀 레저와 관련된 종목들이 나눠서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공통적으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 부분은 실적과 관련해서 당장 3분기, 4분기가 좋아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더 나빠질 수 있는 요인을 반영해서 지금은 먼저 이러한 모멘텀, 즉 리오프닝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들, 우리나라의 PCR 검사 해제, 일본의 입국과 관련된 부분, PCR 검사 해제, 그리고 그 비자 면제 부분, 그다음에 패키지 관광 이제 개인 관광으로 풀어주는 부분, 그다음에 중국, 대만 각각 이제 노선의 확대 이런 점을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도 좀 중점적인 업종 내에서도 강한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주가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주가가 가장 강한 종목을 추려서 살펴봐야 되겠다는 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강한 업종, 강한 종목 외에 섣불리 바닥을 논하고 섣불리 여기에서 좀 추격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은 무리가 있습니다. 추격 매수 관점보다는 현재는 업종 체크 정도의 시각이 필요하겠고요. 이게 2008년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08년 같은 경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이 나왔고 저점이 2008년 9월쯤 해서 그 시기를 지나면서 반등이 나왔었어요. 당시에 PBR로 종목을 접근했을 때 역사적 하단이 SK 하이닉스가 한 0.7배, 0.8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 하단에서 플레이를 했다면 SK 하이닉스의 저점은 0.3배였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한 뭐 50%의 손실이 더 발생을 한 거죠. 이게 극단적인 케이스기는 하지만은 지금 시장이 나타내는 점은 좀 불안 요소를 모두 열어놓고 종목을 그리고 업종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은 시장 대비 약한 거는 템포를 늦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은 단기 반등이 나올 요소가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현재는 50% 이상은 채우는 흐름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수 안에서 업종 흐름을 주목해보고 계속 컨디션을 체크하는 그러한 시장으로 살펴보시면 되겠고, 크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 시장은 매일 열린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늘 이 시간 원래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슈와 더불어서 체크해봐야 될 업종을 굉장히 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좀 녹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맞는 전략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사님의 말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이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신 것처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 때문에 저희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또 고민도 깊어져 가고 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환율이 지금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괜찮은 거냐 이야기를 나올 때 대응 능력이 문제가 없다라고 한국은행에서는 거듭 입장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미국 시장 먼저 좀 금리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즉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연준의 위원들 같은 경우도 각자 지금 스탠스가 다 다르고 좀 스타일에 따라 다른 상황이기는 한데, 가장 큰 부분은 이 연준이 연말 금리를 4.4%로 상정하고 정책 수립 예정에 있다는 점. 여기와 연결해서 소두에 말씀드린 부분은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4%대까지 미리 올라왔다는 점을 언급드렸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연말까지 한 기준금리를 0.25% 정도 상승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월별로도 0.5%대까지 인상이 필요한 환경입니다. 이게 수치로 보자면 0.25에서 0.5로 좀 늘어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부채 수준, 개인들의 부채 수준이라든지 기업들이 차입해서 자금을 쓰는 환경 안에서 그 0.5%라는 점은 좀 급격하게 부채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이러한 멘트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멘트, 실제 이 부분은 가능성만이 아니라 현실화가 될 거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톤을 녹여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환율 측면 같은 경우는 현재 현상은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얘기한 게 맞아요.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닌 점, 그다음에 기존에 겪어보지 못했던 흐름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점, 강달러 같은 경우가 수반이 되는 환경에서 특정 국가가 시스템 리스크가 있을 때 환율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즉 자국 통화가 약해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엔화라든지 유로와 우리나라 원화 이런 흐름이 동조화돼서 나타나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좀 위안화 같은 경우는 개입이 가능하고 고시 환율이 있다 보니까 좀 다른 면이 있으니 제가 언급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환율 상승은 우리나라 이슈만이 아니지만 좀 특정 환율의 구간 한 1,500원대 이 정도 구간이 넘어가면은 이게 상승이 가속화가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주식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마지막 시세 때는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단가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환율은 아직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두 방이 더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한두 방이라고 하면은 좀 환율 같은 경우가 한 레벨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고, 그 점을 미리 한은에서 캐치해서 또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에 중점, 그리고 급할 필요가 없다. 종목 같은 경우도
좀 계속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지금은 좀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시장의 대응으로 살펴보시면 좀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환율과 관련된 내용까지 자세하게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이슈 분석해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인사이트 정리를 모두 해봤는데요. 장중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전략 수립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장중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